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치어 빅데이터 분야 신기술 세미나로 함께하게 된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윤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로 들고 나온 것은 LNM, 라지 랭귀지 모델 경량화로 AI 모델 최적화에 관련된 토픽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왜 LNM인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전공자들이 아니더라도 이 LNM에 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웬만한 그 언론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LNM의 발전입니다. LN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굉장히 큰 언어 모델입니다. LNM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그 언어를 번역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간 언어를 이제 번역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그 언어 논리 체계를 이해할 정도로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그 논리 구조를 갖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법률,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유통. 사람이 말로 일을 하잖아요. 그 말로 일을 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모든 분야에서 업무 효율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하는 단점도 이제 존재하기 마련인데,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든지 하기 마련인데, 이 컴퓨터가 인간의 이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걸 자동화할 수가 있죠. 자동화하고 사람보다 빨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제가 이제 그 로봇을 들고 나왔습니다. 로봇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그 미국의 이제 피겨라고 하는 그 로봇 스타트업 업체에서 만든 피겨 원 로봇입니다. 사람이 이 로봇에게 먹을 것 좀 줄래라고 이제 하니까 이 로봇이 이 테이블 위에 이제 사과라고 하는 사과 줄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먹을 것 좀 줄래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언어를 알아듣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 접시 위에 사과를 집어서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건네줍니다. 건네주면서 사람이 또 질문하죠. 왜 나한테 사과를 줬니? 라고 하니까 테이블 위에 먹을 것이 사과밖에 없어서 난 사과를 건넸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로봇 시연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로봇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를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그 수준까지 발전이 된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우리 그 기술 발전에 굉장히 놀라운 성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LM의 발전을 한번 보시게 되면 GPT와 이제 버트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인데, 비약적인 발전인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자연어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연구 논문 결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전하고 있네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데, 이 GPT 버트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 자연어 생성,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네. 정말로 이제 그 많은 이제 글로벌한 많은 이제 일반인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GPT와 버트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전위 학습을 통해서 특정 테스트에 맞게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부터 이제 태동을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란 인간의 언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 인코더와 이제 디코더가 있어서
자, 인코더는 인간의 언어를 좀 이해하는, 이게 문장, 자연어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 그 이제 부분이고, 디코딩은 이 언어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언어를 생성하는 이쪽 이제 그 출력값을 내는, 자, 이 아키텍처, 이게 디코더와 이제 엔코더가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었지만,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통해서 디코더, 인코더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했더니 문장 맥락을 잘 이해하고 또 문장을 잘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코딩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중에서도 이제 인코딩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문장의 맥락을 잘 짚어내고 또 양방향 구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검색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이 크리스마스 뒤에 올 단어를 좀 추천해주고 예측을 해줍니다. 그렇게 검색 사이트에 크리스마스 딱 입력하면 어떤 게 나오나요? 뭐 선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선물, 또 뭐 트리, 뭐 이런 것들 쭉 크리스마스 뒤에 나올 단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추천어로. 자, 그 언어 모델이 어떤 그 인간의 언어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올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 언어 모델인데, 이 GPT와 버트도 이제 언어 모델이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굉장히 이 모델의 사이즈가 크고 또 학습 데이터 양도 좀 방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버트와 GPT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부터 이 버트와 GPT 이후에 많은 언어 모델들이 대규모의 데이터셋과 대규모의 모델로 성장을 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그 LLM은 모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언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현상을 연구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GPT-1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117 밀리언, GPT-2는 1.5 빌리언, GPT-3는 175, 그 GPT-3가 이제 175 빌리언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사람과 제법 유사한 자연어 능력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그 뇌세포를 모방하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뉴런에 이 전기적 신호, 뉴런이 굉장히 많죠. 전기적 신호. 자, 이 전기적 신호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인공지능을 출발할 때 이게 인간의 뇌를 이제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 뉴런과 이 웨이트 값, 전기적 신호의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이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부터 이 언어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제 그 쌓아가는데, 언어 모델이 크게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 이제 사이즈를 키워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뇌가 대뇌 피질에 한 160개의 뉴런이 있고 손에 690개 정도의 뉴런, 뭐 기타 이제 뇌 영역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뉴런들이 있는데, 이 뉴런들이 이제 서로 연결돼서 한 100조 개 이상의 시냅시스를 형성하면서 복잡한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1조 7,600개, 난 100조 개 이 사이에 파라미터 규모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제법 사람의 그 자연어 구사 능력과 이제 비슷하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람의 뇌를 그대로 모사를 하네, 사람의 뇌를 모방을 하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GPT-4가 1조 7,600개 파라미터, 뭐 이렇게 정확한 게 파라미터 개수는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이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계속적으로 모델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냅스의 개수만큼의 되다 보니 정말 사람과 비슷해지네? 이런 이제 형상이 발견이 되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기를 그럼 계속 사이즈를 좀 키워보자. 계속 사이즈를 점점 키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데, 자, 모든 사람들이 이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이 뇌세포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이제 정기적 신호로 발생을 하고, 이 정기적 신호가 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 에너지가 여기 그 뇌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내면서 계속 정기적 신호를 내면서 우리가 이 행동하는 행동 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1조 개가 넘는 뭐 175 빌리언 정도의 대용량의 그 파라미터를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그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LLM의 학습의 원리는 수많은 파라미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GPU를 이용한 그 병렬 처리 기법은 어떻게 되냐면, 모델 병렬 처리인가 데이터 병렬 처리,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델 병렬 처리와 그 데이터 병렬 처리를 혼합형 병렬 처리 훈련으로 이제 고속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이거를 일일이 병렬 처리하지 않고 이걸 학습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GPU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병렬 처리를 하면서 이 훈련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병렬 처리는 이 모델 사이즈가 크잖아요. 모델 사이즈가 큰데, 자, 이게 전체 모델이라고 보면, 자, 여기 이제 뚝 잘라서 동시 처리하고, 여기 툭 잘라서 또 다른 머신에서 처리하고, 이 모델을 잘라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 모델을 잘라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렇게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델 병렬 처리고, 데이터 병렬 처리는 트레이닝한 학습 데이터를 나눠서 같은 모델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5 테라바이트, 4 테라바이트라고 하면, 뭐 4 테라바이트라고 하면 1 테라바이트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모델에다가 같은 모델에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셋이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머신 1, 머신 2, 머신 3, 머신 4에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내등분 해가지고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병렬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GPU가 이제 지원을 해준다. GPU 안에서도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메모리가 파라미터 값을 이제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 뭐 GPT나 이런 것들도 모델 패럴러리즘과 데이터 패럴러리즘 혼합한 형태로 이제 학습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LLM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점점 더 커지는 LLM과 이제 훈련 비용과 추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향후 모델 사이즈는 계속 증가할 것을 전망을 해요. 자,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LLM을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GPT나 뭐 그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 이제 써보셨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죠. 내가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 뭐 내가 이제 굳이 정성스럽게 그 논리적 구조를 잘 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져도 내가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듣고 찰떡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LM을 처음 만들 때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잘할 줄 예상을 못했어요. 애초에 그렇게까지 잘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세포의 숫자와 비슷해지는, 점점 더 이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비슷해진다 보니
향후 앞으로도 그럼 계속 늘려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 개수와 모델의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죠. 모델의 훈련 시 보통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16비트 정밀도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32비트 컴퓨터를 쓰잖아요. 또는 64비트를 쓰는데, 이 웨이트 값에 들어가는 이제 부동소수 연산을 할 때 32비트를 예전에 이제 사용했었는데, 보통 이제 모델 훈련 시에는 이제 그 FP16의 정밀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워낙 이 그 모델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FP16 정도 정밀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GPU 안에 있는 메모리는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병렬 처리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한정적이죠. 근데 이제 16비트에다가 그 웨이트, 16비트라고 하는 것은 이진법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비트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6개가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맨 앞에는 이제 부호, 마이너스인지 음수인지 나오고, 자, 부동소수 연산은 뭐 소수점이 얼마나 이동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밑에 어떤 그 절대값에 우리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16비트 여기 그 비트를 할당해서 이제 부동소수 연산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얼마의 메모리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뭐 GPT-2와 같은 경우 15개 곱하기 16비트. 자,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15개의 파라미터를 훈련하려면은 어느 정도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계산해보면 15억 개면은 약 30GB. 자, 그 FP16의 정밀도면 한 30GB 정도가 필요해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계산해보면 이 모델의 훈련 비용, 또 추론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그 사이트에 가보면, 제가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왔는데, GPT-3가 이제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GPT를 훈련한 그 GPT 규모를 보면 1024개 엔비디아 A100 GPU를 사용하고 훈련 기간은 이제 그 24일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리소스죠. 뭐 이걸 계속적으로 이걸 사용한다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훈련하는데 1300억 정도 들어가네, 뭐 1500억 정도 들어가네, 한번 LM을 훈련시키는데 2000억 정도 들어가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도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 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추론 비용까지도 동시에 이제 같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부 이제 글로벌한 굉장히 빅테크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는 빅테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방을 해줘서 이걸 사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컴퓨팅 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LLM을 우리가 경량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LLM 경량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뭐 대규모 모델, 뭐 GPT-3, GPT-4, 팜의 훈련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 에너지, 그죠?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훈련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2000억 정도의 어떤 그 전기세, 돌릴 정도로 이제 전기세, 굉장히 많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딥러닝 모델의 규모가 수가 증가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이제 추론 비용도 증가하는데, 자, 우리 그 빅테크만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이제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사용하고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비슷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거 탐색하는 연구도 계속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한과 동시에 이런 것 그 연구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고 뭐 마냥 그 GPU를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론도 모델 및 엣지 디바이스에서 딥러닝 모델을 실행하려는 요구가 커집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로봇, 항공, 선박 또는 우리의 모바일에서 추론을 하고 싶은데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의 배포를 한다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리소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LLM을 어떻게 경량화할까? LLM을 경량화 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그 요구사항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LLM의 경량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LLM을 경량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원리를 알아보고 LLM 경량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LLM 경량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딥러닝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연산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그 초기에 학습한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을 유지를 하거나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은 자원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을 LLM 경량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다룰 때도 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파일을 압축합니다. 압축, 그죠? 파일을 압축해서 사용을 하고 또 파일을 압축 해제해서 이제 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LLM 경량화도 LLM 경량화 주요 골자도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능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고성능 카메라의 로우 파일을 보면 굉장히 파일의 사이즈가 커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JPEG으로 압축한다든지, 그렇죠? 압축을 하면 사이즈가 줄어들죠. 줄어드는가 동시에 화질이 약간 저하돼요. 화질이 약간 저하되는데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찾죠. 이 정도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근데 로우 사이즈 이미지 너무 이렇게 크니까 그 사진을 좀 압축을 하면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고 그 파일의 사이즈도 적정적으로 이제 좀 줄어드는 그 적정선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LLM 경량화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지금 그 경량화 시키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손실이 일어나요. 성능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로우 이미지를 갖다가 JPEG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함과 동시에 사람의 눈에서는 뭐 크게 뭐 보는데 큰 이상은 없네. 근데 파일 사이즈가 줄어드네. 그 적정선을 찾는 게 LLM 경량화에서도 그 주요 골자, 주요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16비트로 표현하는 이게 데이터 컬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색감이 다채롭죠. 다채롭습니다. 근데 이걸 8비트로 줄여요. 8비트 줄이면 뭐 정보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게 좀 비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손실이 일어나죠. 손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세세한 그 컬러의 질감을 보는 게 그 작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8비트로 줄여도 여기가 지금 빨간색인지 여기가 지금 파란색인지 여기 보라색인지 아는 게 목적이라면 줄여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빨, 주, 파. 자,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되죠? 이거 표현하는데 16비트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 8비트만 필요하면 된다. 또는 뭐 4비트만 필요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과정. 우리가 작업의 목적에 맞게끔 파일의 사이즈, 비트의 사이즈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 성능도 약간 낮아진 정도의 이제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이제 LLM 경량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LM 경량화를 위한 대표적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경량화의 대표적 방법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그다음 이제 프루닝,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지식 증명, 놀래지, 디스틸라이제이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MN 경량화는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에 이제 그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여기 베이스 모델의 모든 어떤 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프루닝이라고 부르고, 웨이트를 표현하는 그 방식, 웨이트를 우리가 이제 웨이트가 이제 그 부동소수점으로 FP16 정밀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인트 8 정수로 우리가 이제 담자. 그게 이제 컨타이제이션이고, 놀리지 디스틸라이제이션은 여기 있는 모델을 조금 이제 그 경량화 시키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 모델, 여기 학생 모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아웃풋의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해서, 자, 좀 여기서 이제 그 학습을 해서 조금 학생 모델을 여기 이 모델을 경량화한 다음 이 학생 모델을 만드는데, 이 학생 모델 자체가 이 그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티처 모델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도록,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모델은 경량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여기는 이제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를 학습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파생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으로 양자와 프루닝, 그다음 지식 중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LLM 경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한 원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 양자화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모델 양자화는 딥러닝 모델의 계산 효율성과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델의 가중치 활성화 값을 낮은 비트 표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예전에는 그 32비트 부동소수점을 사용을 했어요. 플로팅 포인트 32를 사용해 가중치와 계산을 수행하는데, 현재는 이제 FP16을 많이 사용합니다. 워낙 그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 베이스 모델을 학습할 때도 FP16을 사용합니다. FP32비트 대신에 낮은 비트를 사용해서 가중치 표현을 하고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낮은 비트를 사용하면 정밀도가 약간 손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연산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메모리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 이 양자화는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를 우리가 재잖아요. 키를 재면 그 사람의 키가 178이라고 안 하죠. 사실 정확한 건 178은 아니죠. 178.345 7, 9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키는 178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확한 건 아니죠.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뒤에 소수점 다 잘라먹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양자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이 가중치에서도, 모델을 훈련할 때 가중치에서도, 자, 이런 그 앞에 이런 그 가중치만 잘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손실이 일어나도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다. 자, 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키가 얼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수점까지 다 일일이 세서 표현하지 않아도 앞에 이렇게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좀 알죠. 그죠? 그래서 낮은 비트 수를 향하면 정밀도가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산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 키가 178.34579래 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뇌에서도 3, 4, 5, 6, 7, 9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그 메모리 사용량이 불필요하죠. 그래서 178이라고 얘기를 하면 뇌의 메모리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을 정수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메모리 사용량 75%가 절약이 됩니다. 인트8의 표현 범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수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그 모델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웨이트 값이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 이거를 여기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우리가 사인드 인트 8
비트만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웨이트를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라이어 클리핑, 뭐 완전 그 벗어난 그 우리 그 분포 값을 이제 벗어난 이걸 이제 그 가장 제일 큰 127로 이제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소점 데이터를 int 8 범위로 이제 매핑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링 인자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FP16의 범위의 웨이트 값을 스케일링합니다. 스케일링하고 이게 지금 int 8이기 때문에 정수죠. 스케일링 데이터를 정수값으로 반올림해서 int 8 표현으로 이제 변환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 영산의 경우 이제 부동소점 영산보다 훨씬 빠르죠. 컴퓨터는 원래 소수점, 부동소수 연산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정수 연산을 한다면 굉장히 그 연산 속도가 이제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도 75% 정도가 절약을 하죠. 뭐 라운딩 과정, 뭐 반올림 과정인데 뭐 사람 키 어때 178.5, 뭐 178.9인 사람도 나 키가 179야. 뭐 179.9인 사람도 나 18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운딩을 하는 거죠. 그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양자 보면 FP32로 표현됐습니다. 여기는 사실 여기 굉장히 그 소수점이 많아요. 소수점이 많은데 이렇게 컨타이즈를 하면 이게 그 소수점이 없는 정수 영산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128부터 뭐 127까지 범위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핑이. 자, 매핑이 되게 되는데, 자, 0은 0으로, 그죠? 0은 뭐 양자화 해도 0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소수점을 다 정수로 매핑이 되고. 근데 이걸 다시 디컨타이즈를 하면 원래 값이 이제 뭐 이렇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보장이 안 돼요. 지금 이 그림은 손실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손실이 일어났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양자를 하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정보는 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 양자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QAT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양자를 고려해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애초에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양자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학습을 해놓은 걸 양자하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 모델 학습할 때 양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중에 낮은 정밀도 연산을 시뮬레이션하여 양자로 인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학습 중에 모델의 가중치 활성화 값이 양자된 상태를 반영해서 손실을 계산하고 역전파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양자화된 웨이트 값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정수 값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하는 반대로 그 PTQ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PTQ는 이제 이미 학습된 완료된 모델에 대해 별도의 재학습 없이 양자를 이제 적용하는 기술이고, 딥러닝 모델을 더 작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모바일 장치나 IoT 디바이스,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추론 속도와 메모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선에서 그 8비트 인티저로 변환해서 메모리 사용량 계산의 복잡도를 줄입니다. 자, 앞에 이제 그 QAT랑은 좀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죠. QAT와 PTQ를 비교를 해보면, 자, QAT는 학습 중에 양자를 반영하고, PTQ는 추가 학습 없이 양자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게 그 QAT는 학습할 때 양자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필요하고, PTQ는 우리가 소량의 데이터 샘플로도 충분히 이 PTQ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QAT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한 다음에 다시 재학습을 해야 되므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PTQ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아서 빠르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QAT 같은 경우는 구현이 복잡하게 다시 재학습해야 되니까 전체 학습을 양자 수행 웨이트 값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서
QAT가 구현이 복잡하고 PTQ는 이제 간단한 구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게 이제 그 PTQ입니다. 왼쪽에 이제 보시는 건 이제 PTQ인데, PTQ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샘플 데이터인데,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와 유사한 소량의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모델의 가중치와 활성화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측정해서 인트 8 값을 변환하기 위한 스케일링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데 사용을 해서 양자화를 이제 수행을 하고 컨타이즈드 된 모델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QAT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컨타이제이션 수행하고 이제 전체 그 데이터셋을 리트레이닝 하죠. 리트레이닝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 훨씬 크죠. 이 사이즈가 Z트레인. 그러니까 그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된 데이터 유사한 소량의 샘플 데이터를 채취해서 양자를 시키는데, 이제 소량의 양자를 시키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게 그 QA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시 사용합니다. 다시 해서 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리트레이닝 시킨 자체도 굉장히 그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QAT와 PTQ 방법으로 우리 양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프루닝인데, 프루닝은 딥러닝 모델의 크기를 이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파라미터 값, 뭐 이렇게 웨이트 값 이런 것들을, 자, 우리 그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 중요도죠, 중요도. 그죠? 중요도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값이 크면,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하다.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크게 이제 곱해져서 가기 때문에 웨이트 값을 보면 이게 중요한 정보는 강한 세기로 다음 이제 레이어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웨이트 값의 그 중요도를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웨이트 값이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이제 모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포함돼 버리면 컴퓨팅 리소스를 동일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소스의 낭비가 초래될 수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 자동차 바퀴가 몇 개죠? 우리 자동차에 실려 있는 자동차 바퀴 몇 개죠? 뭐 5개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5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비 타이어까지. 자, 우리 4개. 타이어 4개의 공기압을 계속 측정하는 뭐 그런 이제 자동차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타이어 4개의 공기압이 중요하죠. 예비 타이어의 공기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예비 타이어 공기압까지 이 중요도가 이 4개의 타이어만큼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당장 써먹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즉 웨이트 값이 큰 값들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임계치 이하의 웨이트 값들은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가지치기.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GPU 안에 있는 메모리도 차지하고 그 계산할 수 있는 코어도 차지하고 하니까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프루닝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매그니튜드 프루닝 방법. 매그니튜드 프루닝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장 절대값을 가진 가중치, 중요도가 낮은 가중치를 이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웨이트 절대값, 그 웨이트 절대값이 어떤 이제 특정 스레시홀드 조건을 만족하는 가중치를 스레시홀드 조건 이하죠. 자, 스레시홀드 조건 이하의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이하면 0으로 만들고 스레시홀드 이상이면 그대로 웨이트를 놔두고. 그래서
모델의 성능과 압축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가중치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어떤 그 스레시홀드 이하의 웨이트를 다 0으로 만들면 모델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가중치를 제거하면 모델의 성능 정확하게 급격히 저하가 되므로 반복적인 가지치기를 수행하면서 모델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프로닝은 각 파라미터가 손실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해당 파라미터가 모델의 출력 변화에 크게 이제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웨이트의 절대값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라디언트 값을 사용해서 이제 기울기 값을 활용해서 파라미터가 모델 출력 변화에 크게 기여하는지, 자, 기여하지 않는지, 자, 이런 이제 것들을 따져서 파라미터 중요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중요도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울기 크기와 가중치 크기의 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기울기 크기고 여기 이제 가중치의 크기입니다. 둘 다 이제 절대값이죠.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프로닝은 기울기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보다 이제 정밀한 가지치기가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제 또 계산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매그니튜드 베이스드 프로닝은 좀 단순하죠. 계산이 빠르고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바로 이제 그 프로닝을 할 수 있는데 손실함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파라미터를 이제 간단히 이제 제거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가지치기 할 때도 한 번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자, 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가지를 쳐요. 가지를 친 다음에 한 번 다시 전체적인 학습을 반복을 하고 또 가지치기 하고, 다음에 한 번 전체 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가지치기 하고, 소폭 가지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싹둑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 10% 정도 가지치기 한 다음에 다시 리트레이닝을 합니다. 전체 가지치기 하지 않는 그냥 리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10%의 가지치기를 수행하고 다시 리트레이닝하고 10% 가지치기하고 리트레이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 가지치기를 수행하면 기존에 있는 그 베이스 모델과 이제 비교해서 크게 이제 성능에 손실은 없는데 또 메모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리가 압축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이제 프로닝의 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LNM 경량은 이제 지식 증류인데 knowledge distillation. 지식 증류는 대규모 모델의 성능을 작은 모델로 전달해서, 대규모 모델이 이제 그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 작은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더 경량화된 모델이 티처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학습하는 이제 기술이다. 더 경량화된 모델이 티처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학습을 하고, 티처 모델은 대규모로 학습된 고성능 모델이다 라고 이제 하면 그 고성능 모델의 출력의 확률 분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고성능 모델은 굉장히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무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출력 값을 이제 보고 그 출력 값을 낼 수 있는 어떻게든 작은 파라미터 값, 레이어 숫자도 적고 파라미터 적은 것들을 스튜던트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서 티처 모델의 출력 분포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티처 모델 출력 분포를 자체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모델,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보다 더 작고 단순한 아키텍처를 가진 모델이며 티처 모델의 지시를 전달받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티처 모델이 있죠? 티처 모델은 원래의 이제 모델입니다. 기존의 모델이고 이제 놀리지 트랜스퍼를 합니다. 놀리지 트랜스퍼를 해서, 자, 이게 레이어 깊이도 작고 이게 좀 더 이제 경량화된 모델이죠. 그래서 티처 모델의 예측 결과 출력 분포, 출력 확률 분포를 보고 학생 모델로 이제 전달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처 모델은 출력 확률 분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출력 확률 분포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 경량화된 모델이 이 지금 레이어의 깊이도 작고 규모가 더 축소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아웃풋을 그대로 여기에다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그 출력 분포는 티처 모델에서 이미 이제 학습을 했으므로, 이 출력 분포는 이미 이제 학습을 했으므로, 이 출력 분포가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웨이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이 관계성을 정립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 분포를 보고, 자, 이게 지금 경량화 돼 있더라도 이 출력 분포를 그대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경량화된 모델이 이 여기 이제 아웃풋을 학습하도록, 자, 이 아웃풋의 출력 분포를 학습하도록 이렇게 이제 경량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 중의 방법은, 자, 한번 보면 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증류는 티처 모델의 출력 확률 분포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기존에는 티처 모델의 출력은 단순히 정답 레이블을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개일 확률이 0.8이다. 자, 고양이일 확률이 0.02다. 뭐 그래서 그다음에 뭐 사자일 확률이 뭐 0.1이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출력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하드 레벨로 바꿨죠. 그래서 개인지 고양이 사인지 판별할 때, 자, 이 0.8을 우리가 이제 1로 다 이제 그 스케일링하고, 자, 고양이 0, 사자 0, 나머지 이제 이게 제일 그 확률이 높은 걸 1로 세팅을 하고 0, 0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이제 티처 모델은 100이라고 해서 개일 확률이 0.8, 고양이 확률이 0.02, 사진 확률이 0.1이라고 해서 이런 그 출력의 확률 분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이제 하드 레벨로 바꿨죠. 하드 레벨. 어차피 뭐 확률을 적을 거면 개 1이라고 하는 그 웨이트를 다 줘버려. 자, 그죠? 하드 레이블. 이거 하드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개일 확률 0.8, 그럼 1. 그다음에 고양이일 확률이 0.02, 0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거대한 네트워크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결과 내긴 좋지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서로 이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이 사자일 확률에 대한 이 관계성의 정보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이 스튜던트 모델은, 자, 이 티처 모델보다 경량화된 이 모델을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걸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100이라고 하는 하드 레이블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프트 레이블을 학습하는 겁니다. 개일 확률 0.8, 고양이 확률 0.02, 사자일 확률 0.1 이렇게 이걸 학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티처 모델의 출력 확률 분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력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자, 스튜던트 모델은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걸 학습합니다. 이걸 학습을 해서 계속 로스 값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로스 값을 줄여나갈 때는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데,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그 데이터셋과 데이터셋 사이의 그 확률 분포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티처 모델의 확률 분포가 있어요. 아웃풋에 대한 확률 분포, 티처 모델이 내놓은 아웃풋에 대한 확률 분포 이렇게 있는데, 스튜던트 모델도 이 확률 분포를 그대로 이제 모사하도록, 추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콜백 리블리 다이버전스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 확률 분포의 차이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로스 펑션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 티처 모델에서 내놓은 아웃풋에 대한 확률 분포를 스튜던트 모델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티처 모델보다 경량화된 이 네트워크로 티처 모델이 내놓는 아웃풋을 그대로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지식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드 레이블과 소프트 레이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학습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래서 정답 클래스만을 강조해서 클래스된 관계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개일 확률이다, 개일 확률이 제일 높다 하면 개일 확률 1 이렇게 나머지 확률을 다 0으로 그냥 그 원핫 인코딩을 해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답 클래스가 세 번째 클래스인 경우에 클래스 간의 관계 정보가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소프트 레벨 티처 모델의 출력 항목 분포를 클래스 간의 유사성 또는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뭐 개일 확률이 0.1, 고양일 확률이 0.3, 사자일 확률이 0.4, 그 다음에 뭐 거북이일 확률이 0.15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의 확률 분포를 제공을 해서 그 확률 분포를 스튜던트 모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다면 모델은 경량화되고 티처 모델에 있는 아웃풋을 그대로 추정하고 모사하는 자, 그 스튜던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 더 가볍게 우리가 이제 설계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 증류의 절차를 보면 우선 티처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뭐 기존의 것들은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티처 모델보다 더 단순하고 작은 구조로 가진 스튜던트 모델을 설계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레지넷 50을 레지넷 18 티처 모델의 깊은 레이어를 제거를 해서 레이어 그 층을 그 개수를 줄이거나 채널 수를 축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256 채널 필터를 가진 것을 이제 64 채널로 바꾼다든지 모델을 경량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티처 모델의 소프트 레벨을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을 하고 스튜던트 모델은 소프트 레벨로 학습하고 나중에 이제 하드 레벨 또 결합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 자체는 가벼운데 아웃풋은 티처 모델과 똑같이 내는 거예요. 학습된 스튜던트 모델을 평가해서 티처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실제 환경에 이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식 증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LM 경량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LLM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LLM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LM을 경량화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LLM을 여러 디바이스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로컬 디바이스,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서도 LLM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또는 자동차, 항공, 선박, 로봇 이런데 이제 LLM을 사용을 해서 있겠죠. 모델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래서 이 LLM 경량화로 인해서 우리는 엣지 디바이스를 이제 그 LLM에 탑재를 해서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량화된 AI 모델은 모델 IoT 웨어러블 기기 등 엣지 디바이스에 쉽게 이제 배포가 가능하죠. 모델 사이즈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사이즈가 워낙 크면 클라우드에 대해 의존성이 같이 높아져요. 모델을 이제 한번 학습하고 그 모델을 계속 뭐 학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모델 학습할 때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GPU 뭐 1만 개, 2만 개 뭐 이렇게 사서 계속 학습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학습해서 LMN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만들고 나면 더 이상 뭐 만들 필요 없다. 한 최소 1년간은 라고 하면 그 GPU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학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의존성을 줄이고 LLM이 경량화되면 클라우드 의존성을 줄이고 디바이스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AI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이라든지 음성 처리라든지 객체 탐지라든지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를 통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된 모델이 로봇의 복잡한 연산을 클라우드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고 로봇의 지능형 탐색, 객체 인식, 그 다음에 이제 경로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체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뭐 자율주행 로봇 필수적인 지원 로봇 등에서 필수적인 지연 없는 응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막 동작을 하다 보면은
웨이트 파라미터 이런 거 전달되는데 굉장히 막 응답 지향성이 높아요. 막 한번 판단하는데도 느리고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전력도 많이 사용해요. 그 모델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계산하는 계산량 자체가 많으니까. 경량화된 모델은 저전력 기계에서도 고성능 AI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전력 효용이 높은 경량화된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소를 하고 에너지 절약에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은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개발한 옵티머스인데, 이게 지금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배치될 거라고 합니다. 뭐 배치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로봇들이 뭐 클라우드나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로 거치게 되면 일단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중앙 처리 장치까지 접근하는데 응답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델이 경량화돼서 이제 디바이스 자체 탑재가 되면 로봇다운 뭐 그런 이제 판단과 자연화 처리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갖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 선박, 자동차 이런 거에 이제 충분히 AI를 탑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구사할 수 있고, 자 그런 이제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LLM을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들, 웹 LLM을 왜 경량화해야 되는지, 경량화 방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LLM 경량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모델 사이즈는 계속 커지는데, 커지는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모델도 함께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을 해 두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